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노인 빈곤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 흔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해결하는 방안은 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OECD 보고서가 나왔다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매년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OECD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37개 회원국을 비교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일단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빈곤율 한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40.4%.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는 있는데 우리하고 경제력이 많이 차이 나는 나라들하고 붙어 있고 흔히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OECD가 이 노인 빈곤율을 측정하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12년 동안 한국이 1등입니다. 한국 노인들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난하다. 일단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그런 결론이 가능하고 도대체 노인 빈곤율이 뭐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 내고 반드시 내야 하는 돈 다 제하고 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전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될 때 이걸 빈곤 노인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소득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버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노인을 빈곤 노인 이렇게 부릅니다. 노인 빈곤율이 그런데 한국이 12년째 OECD 기준으로는 세계 1등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계속 이런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소득은 적고 또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통계청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통계 함정도 들여다봐야 한다.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인데요. 통계청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 그러니까 인컴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은 적지만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이야기할 때 부동산으로 깔고 있는 자산이 많은 노인들이 있다. 마음은 부자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자입니다. 이게 통계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노인 빈곤율로만 보면 OECD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쓸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66에서 75세 사이 노인 빈곤율은 31%가 넘고 76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52%니까 76세 이상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게 실제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통계청의 지적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을 환산을 해보면 대략 3,749만 원에 그친다.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도대체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유주택 노인 가구의 경우에 대략 4억 5,364만 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40대하고 비교를 하면 40대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실제로 남는 순자산이 4억 6,913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대하고 얼추 비슷하죠. 실제로 GV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유동화되지 않은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걸 그 소득에서 완벽하게 제외하고 매월 얼마가 들어오느냐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일종의 착시가 나타난다는 게 통계청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소득만으로 평가한 이 부분을 좀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KDI와 통계개발원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노인 빈곤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한 노인 빈곤율이 OECD가 본 것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군요.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겠군요. 그렇죠. OECD가 계산하는 건 그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고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한국적 특성을 이 노인 빈곤율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산 형태로는 많이 깔고 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솔루션을 물어보시면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주택연금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특성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집 한 채인데 이거 내놓고 어떻게 살아 이거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렇죠. 집이 수억 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치를 가진 집이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 이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자산이 있는데 가난하신 노인들이 있다면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금 소득이 많은 북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집을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거나 이 자산으로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좀 덜하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쪽은 그 대대손손 집을 물려주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다주택자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일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상속세가 없지만 평소에 내는 소득세가 굉장히 높고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뭐 심지어 한 일주일짜리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굉장히 높게 냅니다. 평소에 쪼개서 할부로 많이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도 이제 뭐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령대별 빈곤율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66세에서 75세 사이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계신 노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왼쪽에 먼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31.4% 노인 빈곤율이 OECD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52%는 76세 이상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 노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왜 차이가 갑자기 저렇게 벌어지는 거죠? 일단 그 역시 뒤에 그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 공공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지금 폐지 줍는 노인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방식의 근로는 근로 능력이 충분하실 때 가능하죠.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거동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상실되면 상대적으로 그 소득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최근에 뭐 노후 파산도 뭐 급속히 늘고 있다던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보면 그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와 비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올해 상반기 그래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까지의 통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줄곧 좀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5만 명으로 확 늘었고 21년에 4만 9천 명, 22년에 4만 1천 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 했는데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비율이 41%, 인원으로는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연금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 공적 연금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개선책 찾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돈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금 제도나 아니면 복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 어렵고 이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전 국민 개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저출산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은 모든 혜택을 공평하게 받는다가 아니라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노인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공정하게 받는다. 여기 바른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평은 그냥 비가 내리듯이 누구나 똑같이 적시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요. 특별히 건조한 지역은 조금 더 비를 부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컨대 뭐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거 필요 없는 분한테는 그걸 제외하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더 드린다. 대신에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그런 혜택에서 조금 차감된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복지의 하나 포켓 같은 것들을 정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자산에 따라서 좀 차등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노인의 어떤 모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줄이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구나라는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 이 혜택을 받는 기준을 좀 높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이 40년째 65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65세를 완전히 노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려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리면 청년 세대가 굉장히 반발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십시일반에서 늘어난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나으냐 결국 자립이 좀 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2024년 새해부터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원래는 3,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런 노인의 경우에는 요걸 일종의 소득, 자산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봐서 이분들은 연금 받을 때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배기량 3,000cc 넘는 차 있어도 여기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이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연금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은 뭐 사치제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전기차가 훨씬 비쌉니다. 배기량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플러스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